김성환의 시사야. 지난달 23일 전 세계 교역의 핵심 통로라 할 수 있는 스웨즈 운하에서 초대형 컨테이너선 에버 기분호가 좌초되는 일이 있었죠. 이 스웨즈 운하가 일주일 정도 폐쇄되면서 전 세계 물류 수송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글로벌 경제에 상당한 파급력을 미쳤는데요. 세계이면 오늘은 이 스웨즈 운하 좌초 사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근데 스웨즈 운하가 그렇게 좁았나? 그러니까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게요. 운하라고 하는데 네. 운하가 뭐 엄청나게 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배가 가다가 이렇게 휘청거려서 딱 막을 정도면은 이게 앞으로도 불안하다는 생각도 해봤는데요. 일단 사고 경위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3월 23일에 말레이시아를 출발해서 네덜란드로 향하던 일본 쇼헤이기선 소유의 대만 에버그린 해운 소속 에버 기분호가 스웨즈 운하수로 중간에서 좌초가 돼버렸습니다. 이 에버 기분호는 길이가 400m거든요. 22만 톤급 초대형 컨테이너선이었는데 스웨즈 운하 폭이 313m밖에 안 됩니다. 이 굉장히 좁은 수로에 운하 폭보다 긴 에버 기분호가 딱 대각선으로 걸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 방향 통행이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양쪽 끝에서 수백 대의 선박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일이 발생을 해버렸어요. 결국 사고 발생 6일 만인 3월 29일에 배를 다시 부양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금 에버 기분호가 스웨즈 운하 사이에 있는 호수로 인양이 돼서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완전히 정상화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스웨즈 운하 관리청이요. 4일에 스웨즈 운하에 대기하고 있던 422척의 선박들이 모두 운하를 통과했고 운하 통행은 정상화됐다라는 발표를 내놨습니다. 이 4일 하루에만 85척이 통과를 했거든요. 근데 스웨즈 운하는 평소에 하루 평균 50척만 통과를 했었답니다. 근데 이제 이걸 고려하면 밀려있는 배가 너무 많았으니까 평소보다 2배 가까이 많은 배가 좀 평소보다 빠른 속도로 운하를 통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인 물류 대란이 발생을 했었는데 이것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이 스웨즈 운하가 담당하는 게 국제 해상 물동량의 14%, 해상 운송 원유의 1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명이 국제 물류의 대동맥 이렇게 불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좌초가 되니까 거의 일주일간 통행이 마비가 됐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물류 대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운 정보업체 로이드리스트가 이 운하가 정체되면서 매일 아시아와 유럽 간에 96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조 8천억 원어치 화물의 운송이 지연됐다라고 추산치를 내놨어요. 그리고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에 이제 통행세로 스웨즈 운하에서 이집트가 벌어들인 수익이 국내 총생산의 2% 정도에 달했거든요. 그래서 이집트도 지금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본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스웨즈 운하 통행료로 작년하고 재작년에 각각 6조 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이 운하 통행이 막히면서 지금 하루에 우리가 1,400만에서 1,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는 한 158에서 169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라는 발표를 내놨습니다. 지금 스웨즈 운하 통행료가 이집트에서는 관광 수입, 해외 근로자 송금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많은 외화 수입원이 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좀 많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에버 기분호를 부양한 1등 공신이 슈퍼문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슈퍼문 현상이라는 게 달이 지구를 타원형 궤도로 공전을 하다가 지구랑 가장 가까워졌을 때 보름달이 뜨면 이 보름달이 평소보다 더 크고 밝게 보이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 건데요. 네, 우리도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지구랑 달 사이의 거리가 짧아지니까 당연히 달이 지구의 바닷물을 끌어당기는 인력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밀물하고 썰물의 조석 간만의 차가 평소보다 19%가 더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조 때 평소보다 물이 더 차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지난달 29일에 슈퍼문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위력 때문에 만조가 형성이 되면서 에버 기분호가 물 위에 뜰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상황이 마련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평소 때보다 0.5m가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력을 이제 더 받아서 원래는 이게 안 되면 이 배에 선적돼 있던 18,000여 개의 컨테이너를 좀 일부
일부 내렸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걸 내릴 경우에는 사태가 해결되는데 몇 주가 더 걸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번 슈퍼문 때 이 배를 부양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다행히 성공을 했습니다. 네, 참 천만다행이에요. 근데 천만다행이죠. 네. 네. 그러지 않았으면 진짜 글로벌 경제가 어마어마한 타격이 그렇습니다. 있었을 수도 있었는데. 네네. 근데 지금 원래 당초 사고 원인이 네. 뭐 강풍이 불어가지고 배가 그렇게 큰 배가 네네. 휘청거리다가 이렇게 걸려버렸다 뭐 이렇게 또 나왔었는데 그렇습니다. 그게 맞긴 맞아요? 일단 이제 에버 기브너 선원들은 갑작스럽게 돌풍이 불었는데 그래서 선체가 뜻대로 통제가 되지 않아서 좌초가 됐다라고 예. 지금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니 그렇게 큰 배가 무슨 이렇게 바람의 영향을 받을까라고 다들 생각을 하실 텐데 네. 원래 선박이 크면 클수록 바람을 받는 배의 면적은 옆면이 커지겠죠. 먼저 커지고 바람의 네.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된대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바람이 초속 15에서 21m 정도로 불면 큰 화물선이 좌초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바람이 분 곳이 지금 수에즈 운하라는 게 중요한데요. 네. 왜냐하면 육지는 산도 있고 건물도 있고 장애물에서 이제 바람의 세기가 좀 약해지면서 들어올 수 있는데 네. 수에즈 운하가 지금 사막 한가운데 딱 있거든요. 네. 아무것도 없고 사막에 그냥 운하가 있는데 돌풍이 불면 막아줄 수 있는 장치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지금 컨테이너가 가판위로 10층까지 쌓아져 있는 그런 예.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높이 쌓으면 바람이 취약할 수밖에 없고 에버 기븐호는 길이마저 400m의 굉장히 이제 긴 배였기 때문에 바람을 맞는 면이 그만큼 커져서 바람의 영향을 더 크게 받았다. 이런 얘기가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점점 배가 커지는 대형화되는 네, 추세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언제든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근데 우리나라 뭐 예를 들어서 부산항에 큰 배가 접어난다 그러면 네. 도선사가 그렇죠. 가서 네. 배를 이렇게 그 항구까지 네네. 안전하게 그 뭐랄까요? 갖고 온다고 해야 될까요? 예. 네, 그렇죠. 끌어오게 근데 되는데. 수에즈 운하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여기도 법적으로 도선사가 그 현지 도선사가 꼭 탑승을 해야 되는 그런 법적 규정이 있어요. 이렇게 도선사라는 게 이제 선박에 탑승해서 길을 안내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지금 뭐 그 지역의 조류나 바람이 워낙 특이하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가서 그걸 안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도선사가 직접 배를 모는 건 아니고요. 선박에 올라서 선장에게 항해에 대한 조언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수에즈 지역의 경우에 도선사들의 실력이 높지 않다. 이런 지적이 네. 좀 한편에서 제기가 됐어요. 우리 도선사들은 선장 경력만 5년 이상이 돼야 된답니다. 근데 선장이 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의 경우는 최소 15년의 경험을 쌓아야만 도선사로 인정을 해주는데 지금 수에즈에 있는 도선사들은 최소한의 교육을 받아도 도선사 자격이 주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를 많이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그마저도 하는 일 없이 앉아있는 경우가 참 많았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역할이 도대체 뭘까? 모호하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동안 왜 이렇게 큰 탈이 없었을까 보면 수에즈나 이렇게 뭐 돌풍이 불기는 해도 그런 네. 게 없다면 거센 조류라든가 복잡한 지형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면이 잔잔해서 선박을 운항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컨테이너 선박이 점점 대형화되는 추세거든요. 이 에버 기븐호가 아까 400m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얼마인지 감이 안 오실 것 같은데 에펠탑이 300m 정도예요. 300 뭐 몇십 미터거든요. 그러니까 세우면 똑바로 세우면 에펠탑보다 훨씬 더 길고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배였어요. 그러니까 네. 얼마나 큰지 약간 감이 네. 오실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선박이 크고 무거워지면 이제 갈수록 운전이 쉽지 않으니까 이 도선사의 역할이 중요한데 조금 자질이 지금 2명이 탔다고 하거든요. 네. 네, 지금 보고에 따르면 근데 좀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한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상황이 많이 다르네요. 네. 우리는 굉장히 경력이 있는 노련한 그렇습니다. 선장들이 네. 도선을 하는데 근데 앞서도 잠깐 얘기 나온 거지만 배는 이렇게 점점 대형화되는데 네. 이 수에즈 운하는 뭐 더 팔 수도 없나? 아니 더 파야 되나요? 팠어요. 더 팠어요? 네. 요즘 이거 공사를 더 하긴 개선해야 되는 했습니다. 거 아니에요? 네. 시설을? 그렇죠. 굉장히 많은 물류가 지나가기 때문에 너무 좁은 걸로는 감당이 안 되니까 공사를 하긴 했어요. 그래서 예. 2015년에 확장 공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선박의 양방향 통과가 이제 가능해졌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한쪽 방향으로만 갔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기다려야 되는 뭐 그런 것도 있고 이러니까 물류가 많이 통과가 못했는데 네. 이제는 이제 양방향 통과가 가능하게 좀 넓혔어요. 근데 문제는
왜냐하면은 이번에 에버 기브노 사고가 난 부분이 암석이 많은 곳이었답니다. 그래서 공사가 진행이 잘 되지 않았다 이런 지적이 또 한편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기술로 좀 할 수가 없는 공사였다면 세계 해사기구 등의 요구에서 방법을 찾았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집트가 갖고 있는 이제 워낙 사고가 이번에만 난 건 아니고요. 간간히 예. 사고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그걸 해결하려면 무슨 장비 같은 것들을 갖고 예.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큰 배가 좌초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답니다. 이렇게 완전히 막힌 건 우리가 지금 처음 보잖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 자체가 갖고 있던 장비로 이걸 해결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근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이게 지금 지체된 배들도 그만큼 물류 네, 입장에서 손해를 본 거고, 네. 뭐 거기에 걸려 있었던 배들도 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인데 네. 이거 배상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집트는 일단 피해 배상 안 하면 에버 기브노 석방 안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지금 붙잡아두고 있어요. 네, 수에즈 운하 가운데 있는 호수에 지금 가서 조사를 아주 정밀하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 배 자체에 결함이 있었는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살펴보는데 지금 돈을 안 내면 안 보내준다는 입장인데 지금 이집트가 요구한 배상금 액수가 일단 나왔습니다.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1천억 원 정도를 요구할 생각이에요. 네. 운송료, 준설과 인양 작업으로 인한 운하 파손비, 장비비 한 800명 정도의 인건비 그러니까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지금 이걸 추정해서 지금 요구를 하겠다라고까지는 발표를 했는데 그럼 어느 곳에 정확하게 배상금을 청구할 건가까지는 아직 지금 정확하게 밝히진 않았습니다. 이 에버 기브노가 약간 복잡한데요. 일본의 이마바리 조선이 건조를 했어요. 2018년에. 그래서 여기에 자회사인 쇼이에 기센이 선주입니다. 그러니까 네. 일본 쪽이 선주고요. 근데 이제 대만의 해운 업체인 에버그린 마린이라는 회사가 이 선박을 용선해서 장기 용선을 해서 선사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일단 빌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만들었지만 이제 주인이지만 이걸 빌려서 지금 대만 해운 업체가 운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럼 이걸 어느 쪽에 또 그런 배상 책임을 요구를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로이터 통신이 이제 보험업계 관계자들을 이제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소유사, 용선사 양쪽 모두 보험 청구를 엄청나게 받을 것 같다 이렇게 전망치를 내놨어요. 근데 이런 종류의 큰 배는 통상 우리 돈으로 1,130억에서 1,590억 원 규모의 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합니다. 근데 네. 지금 이걸로 감당이 될 수 있을까? 지금 이런 얘기들이 슬슬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대만 에버그린은 운송 중이던 화물 지연에 대한 책임을 우리는 지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이 소유주인 쇼웨이 기세는 지금 보상 문제를 수에즈 운하 관리청과 논의하겠지만 현재로서 자세한 입장까지는 밝힐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뭐 정리하자면 서로 책임 떠넘기기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네. 근데 이 그 운하가 막혀가지고 네. 지금 일종의 교통 정체 같은 게 피해진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네. 그 뒤에 빨리 지금 가야 되는 네. 그런 배들 피해 입은 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드린 건 이집트가 이제 자기들이 피해 입은 거를 배상해라라는 얘기고요. 네. 이제 그것 때문에 못 지나간 벨들이 전 세계에 많았는데 지금 하루에 우리 돈으로 한 11조 원의 비용이 더 들어갔다 이런 추정치를 지금 내놓고 있어요. 이제 선박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운항사고 때문에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선주들이 서로 담보하는 보험에 다 가입을 하긴 한다고 합니다. 네. 선체와 기계를 별도의 보험 대상으로 해서 이제 보험을 가입을 하는데 문제는 이게 뭔가 이렇게 배에 문제가 생겼다거나 이런 걸 책임을 해주는데 수익 손실까지 보상을 다 해준 건 아니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최대 400척의 선박이 여기 밀려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 이 선박들이 각자 내가 얼마나 손해를 입었나 이걸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박 한 척당 하루 지출이 우리 돈으로 한 1,100만 원에서 1,700만 원 정도에 달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네. 6일이 밀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훨씬 더 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번 사고의 책임 문제를 두고 수년간 소송전이 벌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명확하게 그럼 어디까지 보상을 해줄 것이냐 이런 것들 때문에요. 근데 이제 수에즈 운하 당국은 이런 책임에서는 제외될 것으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수에즈 운하 항해 규정에 따르면 수에즈 운하 측의 도선사가 배에 탑승을 해 있었더라도 사고가 나면 선주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법령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네. 만약에 수에즈 운하 통과할 때는 네. 안전하게 통과하려면 이만한 크기 배 이상은 안 돼. 네. 뭐 이런 규정을 정하던가 네. 아니면은 배 크기를 좀 작게 만들던가 너무 네. 커지니까 네, 그렇습니다. 규격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수에즈 운하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 선박보다 에버 기브노 크기가 2배 이상 컸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대형 선박을 건조할 때 기준이 이미 있다고 합니다. 수에즈 막스라고 수에즈 운하 통과할 때는 이 정도 배여야 돼 이런 기준이 있었다고 있네요. 해요. 네, 그러니까 최대 크기는 여기까지밖에 안 된다. 이제 이거를 이제 규정을 해놓은 게 수에즈 막스라는 그런 크기인데. 이게 보통 선박 최대 폭이 한 64m 정도, 무게는 한 13만에서 20만 톤급의 배를 지금 규정을 해놓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네. 다른 곳들도 운하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항구에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를 핸디 사이즈라고 얘기를 하고 수에즈 운하보다 파나마 운하가 조금 더 좁거든요. 여기를 통과하려면 조금 더 작아야 되기 때문에 파나막스라는 그런 크기를 규정을 해놓고 있고 아예 수에즈 운하를 통과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배는 남아프리카의 우회 항로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희망봉을 돌아가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건 케이프 사이즈라고 부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사고 원인이 무엇이냐 이제 이게 밝혀지면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배들에게 조금 더 강한 규제가 내려질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워낙 중요한 지역이잖아요. 거기가. 요충지죠. 예를 들면 홍해에서 네네. 지중해를 연결하는 연결하고 곳이죠. 네. 거기에 유럽연합의 네. 모든 물류가 다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고. 유럽 아시아 물류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안 지나가죠. 돌아가려면 네, 거기밖에 그렇죠. 지나갈 데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9,000km를 돌아가야 되니까요. 심지어는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 가는 것도 그쪽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사고 나면 어떡해요? 운하를 더 만들든가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그런 얘기가 국제사회에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게 한 곳만 막혔는데 이렇게 글로벌 물류 마비 사태가 일어나면 이게 되겠느냐.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물동량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니까요. 그래서 대체 항로를 서둘러서 구축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미 국제연합 무역개발회의가 최근에 제2의 수에즈 운하를 건설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토하고 있는 항로가 2개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역시 지중해와 홍해를 연결하는 건데 요르단 남부 아카바만 방향으로 직선 연결하는 방식. 그러니까 수에즈 운하가 이제 세로로 뚫려 있는데 그것의 오른쪽에 우리가 이제 지도를 봤을 때 오른쪽에 또 다시 이제 직선 수로를 열겠다는 그런 방식이 있는데 지금 타당성 조사를 좀 해봤더니 5년 안에 여기를 뚫을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내려졌대요. 그래서 과거에 그 이집트랑 수에즈 운하 소유권을 두고 강하게 충돌했던 곳이 영국이잖아요. 그래서 영국이 지금 이 항로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아니 프랑스가 만들기 시작해서 영국이 마지막으로 그렇죠. 공사 끝냈어요. 그러니까 영국도 지분이 있는 건데. 그렇죠. 근데 전쟁을 하기까지 했는데 이겼지만 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 이집트가 지금 다 여기를 관장을 하고 있는데 두 번째 항로는 이집트 도시인 카이로와 룩소를 지나는 운하입니다. 이게 길이가 조금 더 길긴 길어요. 근데 여기를 뚫는다고 해도 그 에버기브노 같은 초대형 선박이 다니기는 좀 어렵다고 합니다. 기술적으로. 그래서 이제 소형 선박 위주로 운영을 하면 그래도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물량의 28%는 해결할 수 있으니까 아주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파라오의 저주란 얘기가 다시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에버기브노가 좌초된 게 3월 23일이었잖아요. 근데 이집트에서 각종 사고가 많았습니다. 3월 26일에 남부에서 열차 2대가 충돌해서요. 32명이 사망하고 100명 이상이 부상하는 일이 있었고요. 3월 27일에는 카이로에서 주거용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18명이 숨지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기자를 비롯한 두 곳에서 건설하고 있던 다리 구조물이 무너지고요. 3군데 이상 도시에서 화재가 그러니까 사건 사고가 이어진 거예요. 네네. 근데 4월 3일에 고대 이집트 비라 22구를 기존의 이집트 박물관에서 새롭게 개관한 국립 이집트 문명 박물관으로 이동하는 행사가 예정돼 있었거든요. 근데 4월 3일 이전에 지금 거의 며칠 앞두고 계속 사건이 이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소셜 미디어 상에서 왕의 평온을 방해하면 급사할 것이다. 이게 파라오의 저주잖아요. 이런 오래된 저주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었다고 합니다. 지금 람세스 2세도 이번에 미라가 지금 옮겨졌거든요. 그래서 람세스 2세의 저주다. 저 선지가 이렇게 보도를 하기도 했고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언론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보도를 하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 이집트의 유명한 고고학자분이 계시대요. 자히 하와스 박사가 정말 경악스러운 얘기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동안 수십 개의 고대 이집트 무덤을 발굴했지만 아무도 불운이나 질병, 죽음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말도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지금 오히려 지금 그 이집트 박물관이 굉장히 사정이 안 좋았거든요. 코로나19 때문에 다 막혀서. 근데 이걸로 오히려 훨씬 홍보 효과를 더 크게 거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디아나 존스가 많은 것들을 망쳐놓고 이상한 소문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이집트에서 햄버거 브랜드에 대한 불매운동이 벌어진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버거킹이요. 칠레 법인에서 광고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와퍼가 되게 유명한 햄버거잖아요. 네. 이게 에버 기브노처럼 좌초된 것처럼 이렇게 꾸며서 광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너무 크게 만들었나 봐.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집트 쪽에서는 재난을 희화화한다라면서 그런 굉장히 얘기가 불만을 하네요. 나타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세계의 미안 웨신캐스터 전지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